더 깊이 들어가는 청가 소식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이후에 박 대통령에게 언론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39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열흘간 언론 앞에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나온다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하시게 될까요? 글쎄요,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식물 대통령의 정부 자체도 유령 정부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국정이 올 스톱된 상태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 지금 민심에 이런 그 흐름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사과 담화를 내놓는다 한들 네.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하야 내지는 퇴진 그런 그 일정뿐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어제 각계 정계 원로 고문들이 모여서 4월까지 이렇게 하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그 이전에 개헌 문제라든가 또 거국 총리 선출 등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그런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하야와 관련한 본인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한다면 모를까.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네. 변명하고 해명한들 그것이 먹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1, 2차 사과 담화가 거의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일 그런 태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담화를 발표를 할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원로들의 4월 하야 촉구, 오늘 친박 측도 일부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니 청와대 측에서는 핵심 관계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여론 재판을 하는 거냐. 물론 그 부분도 역시 보도가 사실에 확인되지 않으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고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딱히 담화를 발표할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주 연속 어쨌든 국무회의를 주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순방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자, 내가 언제쯤 하야하겠다는 어떤 그 질서 있는 퇴진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그럴 뿐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국회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국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런 화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한번 돌아보면요.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이게 담화가 아니라 만약에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하루 이틀 전쯤 알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전에 탄핵에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갖다 의결하기 직전 하루 전날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회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쯤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문일답까지 원하는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 그것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2주 연속 최저치 9.7% 바닥을 다진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까요? 새누리당도 3위로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이제 바닥에 거의 사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거의 의미 없는 수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3당으로 떨어져서 조금 있으면 아마 정의당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본다면 이제 결국 이제 고립무원 상태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야당에서 제일 한 특검에 대해서 일단 그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날이 네.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일단 지금 그 탄핵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대통령이 내일 일단 검찰 조사를 대면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무언가 다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제 비선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난 것 같고 네.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사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 말이죠.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을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했다라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이슈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부인이 전화를 받으셔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을 모르는데 정유라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취지죠. 상당히 꼼꼼했던 김기춘 전 실장에 이어서 부인 되시는 분도 마치 이 법조문을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일을 너무 상세하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관련자들의 얘기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웅 전 차관도 마찬가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네. 비서실장의 얘기를 듣고 누굴 만났다든가 그 전에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든가 어찌됐든 거쳐 돌아서 가서 만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은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동안에 펄쩍 뛰면서 전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만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곧 김기춘 실장 얘기로는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나는 다 만난 것이고 최순실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 전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되는 내용을 챙겨주라고 얘기했다더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하면 잘 비껴나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물론 이제 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김종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혐의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게 네. 차은택 씨의 이제 변호사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최순실 씨가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무슨 커피숍이나 무슨 밥집이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의 공간이었고 그 자리에 정성건 그 문체부 장관 내정자하고 김종 차관이 와 있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공간에 간 겁니다. 차은택 씨가. 네. 그렇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누굽니까? 꼼꼼하고 일처리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인데 그렇다면 왜 셰프 감독을 대통령이 보냈지? 본인 주장대로 대통령이 만약 보냈다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여기 왔느냐? 추천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순실 씨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또 두 번째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좀 있겠지만 법률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다 보도의 카드라 보도 또는 어느 주장이지 이게 법적으로 입증됐다든지 공소장에 기재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든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김기춘 실장은 부를 겁니다. 근데 그때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분을 부르면 아마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 실장의 말을 보면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인정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결국 이제 지금 다들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지 바로 김기춘, 최순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한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난 거는 사실이니까 본인 그걸 바로 이제 박 대통령한테 넘겨버렸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왜 넘겼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술을 해야 증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걸 챙기는 분입니다. 네. 기춘대원군이라고 해서 또 인사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지금 문체부의 국장, 과장 인사까지 다 챙기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런 또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분이 인사위원장인데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문화융성위원으로 그다음에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조문화 위원장으로 되고 차관급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단지 임명할 것인가? 저는 네.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0분 동안 했다라면 당신이 왜 왔고 무슨 목적으로 왔고 누구 추천받아서 왔고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이야기했다라면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자, 하여튼 어쨌거나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뭔가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부인은 오늘 전화통화에서 정말 최순실을 모른다. 우리가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발언을 보실까요?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의 부인과 정말로 그때도 지금도 일치하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서실장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사안에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을 몸통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김 전 실장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특히 차은택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는 같이 만난 것도 아닌데 따로따로 만난 것이다 하면서 김 전 실장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맞다는 게 하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인도 뭐 이게 사실이라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천벌받을 일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태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천벌받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또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기춘, 우병우 이런 법조 출신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나중에 어떤 것이 사법적인 그런 조치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하지를 않고 그 사이에 누군가를 꼭 끼우는 것 같아요. 우병우 씨도 뭐 이 지금 과거에 그런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일 경우 다 김장자, 네. 장모한테 김장자 그 회장한테 다 밀어놔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김장자 회장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처벌도 잘 안 받아요. 네. 그렇게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최순실 씨를 모를 리는 없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가 위험한 인물이다 정도는 검찰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정호성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네. 대통령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끼워가지고 그 사이에 넣어놓고 자기는 제3자적인 위치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갈 경우 사실은 입증할 만한 그런 네. 근거들이 없지 않겠냐. 직접 통화를 했다든가 직접 만났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관련 증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저분이 관련 그런 증언이나 증거가 있더라도 다 인멸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과연 검찰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딱 잡히는 혐의가 없다. 그런 정도로 저분들이 수사 그런 재판에 있어서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곧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서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또 특검의 수사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 그 미꾸라지의 몸통을 정말 제대로 쥘 수가 있을지 좀 의문이 가기는 네, 갑니다. 뭐 워낙 증거가- 박지원 대표 말씀대로 법조 미꾸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사자가 있는 증거인멸에 상황이에요. 들어간 거는 우리가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기 예. 때문에 말이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인이 얘기한 게 해명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은 지금 한 사람씩 따로따로 만났다. 그러니까 김종하고 차은택 두 네. 명을 따로따로 만났고 같이 안 보고 따로 봤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내 말을 듣고 했다고 지목해서 가벼워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죄가 가벼워지려고 자기를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들인 거다. 네. 그게 나중에 가면 너무 심하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생각하는 생각을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어차피 차은택 감독하고 김종 차관은 최순실 씨하고 라인이 만들어졌고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로도 제목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건데 굳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뒤집어 씌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유가 없어요. 100번 양보해가지고요. 저는요, 김기춘 전 실장의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차은택 씨가 만난 뒤에 누가 교문수석이 됩니까? 몇 달 뒤에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가 교문수석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쨌든 노무현 정권이 북핵을 갖다가 옹호하는 것과 비싼 논리의 책을 써가지고 우파로부터 비판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게 김기춘 전 실장은 다른 건 모르지만 색깔은 굉장히 안보관 보수적인데 왜 이런 분을 갖다가 했을 거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자기 밑에 데리고서는 이거는 수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까지도 자기가 적당히 이걸 갖다 인사검증을 했다? 저는 이거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송성각 콘진원장인데요. 이런 분들도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자기가 장관 하라는 걸 갖다가 안 하고 여기 갔다는 건데 이런 분도
차은택이의 지인 아닙니까? 인사위원장입니다, 이분은. 그렇다면 자, 그 꼼꼼하고 연민하신 분이 이런 인사를 그냥 막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늦다는 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거는요. 김기춘 절장이 몰랐다는 거를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 쉽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평소의 일처리, 기춘대원군으로 불렸을 정도의 장악력을 고려하면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또 놓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형량 자동 계산기 아니시냐라고 일침을 놨었는데 이게 고지고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까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실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셨던 주군에게 혐의를 전가하고 있는 거다. 김무성 전 대표까지 오늘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 출입을 하면서 이렇게 고위공직자를 보면 네. 이런 상황에 들면 좀 그 바보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김기춘 실장이 바보 김기춘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몰랐어요. 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결국 보면은 정말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다 만기친남하는 그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결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장은 욕을 먹지만 나중에 이제 법정으로 간다든지 문제가 될 경우는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거든요. 아마 김기춘 실장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증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나는 직접적으로 최순실을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비서실장으로 수행했다. 자, 옛날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김기춘 실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 청와대에 있으면 다 일하는 거다 해서 본인이 이제 책임 자체를 상당히 회피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는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네. 형태를 보면 실제로 김기춘 실장이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기의 길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전략을 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최근 차은택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줄이 나오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차은택 씨는 적진분열인가요? 아니면 검찰하고 딜을 한 걸까요? 또 하나의 폭탄 발언을 했는데 최순실 씨하고 우병우 전 수석 장모가 같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좀 차은택 씨 좀 도와주세요를 하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당연히 도와야죠라고 상당한 친분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되시나요? 골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네. 5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원래 4명이 치는데 네. 5명이 쳤는데 거기에 보면 차은택, 고영태,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병우 장모, 그다음에 네. 이화여대 교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묘한 전체적으로 하나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제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서 내정이 됐던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자, 우병우 수석의 어떤 민정수석으로서 발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되고요. 네. 또 이화여대의 정유라가 입학하는 문제에서 갖고도 바로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또 차은택이 결국 여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이 모임이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모든 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우병우 수석은 자신의 장모를 내세워서 네. 모든 걸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윤곽근 고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거를 다 장모가 했다고 다 떠넘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사 결과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별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이 나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결국 최순실이 우병우 수석과 직접 연결됐기보다는 장모를 통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 않나. 그런 하나의 증거로서 이제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상당히 꼼꼼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장신이 직접 수석되기 전에 재산 공개를 해야 되니까 소유하고 있던 고급 외제차를 본인이 직접 올렸는지 아니면은 다른 가족분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풍부한 옵션, 내비게이션 썬루프 장착, 여러 좋은 말을 다
늘어놓으시면서 팔으셨더라고요. 실제로 또 매매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추측입니다만 일단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공직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를. 네네. 그때 외제차가 있으면 어쨌든 본인 이미지가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급하게 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가장 많은 분 아닙니까? 지금 네. 공직자 중에서는 뭐 처가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백억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이거 팔았다고 해서 본인이 뭐 손수 운전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마도 지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하는 가족회사의 차를 아마도 타고 다녔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강이라는 가족회사를 보면 차량 유지비 같은 것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근거할 때는 이분이 차가 없다고 차라리 신고를 안 했거든요. 공직자 네. 재산 신고 때. 그렇다면 이분이 본인이 그냥 버스 타고 다녔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가족회사의 차를 불법적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전수석 그리고 차은택 씨, 최순실 씨 서로가 어떻게 혐의가 뜨거운 감자처럼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차은택 씨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가 다 안고 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게 고영태가 필리핀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네. 차은택이 중국에 갔었고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상당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를 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건 무마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예를 들어 안종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맡고 또 누구는 맡고 이렇게 해서 각자 맡아서 사건을 했는데 문제는 차은택 변호인이 와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항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혐의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왔는 걸 보였는데 검찰 수사를 딱 받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차은택에 다 지금 떠안게 돼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인정이 되면 차은택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은택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종범이다. 내가 주범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김기춘, 최순실 이런 분들한테 시켜서 했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뭔가 이제 본인의 형량을 좀 강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변호인이 저렇게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검찰 수사에서도 상당히 저는 분리박인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차은택 같은 경우는 혐의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고영태는 사실은 또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 전략은 일단 차은택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어떤 최순실의 어떤 입증하는 이런 단계로 갔고 실제로 이걸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대포폰트 등을 이용해서 상당히 혐의를 줄이려고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순실 씨가 수의를 입지 않고 있다는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세상에 내보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마치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수의를 입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바깥 외부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수의를 뭐 당연히 기본은 수의를 입는 것이니까 그냥 수의를 입었겠죠.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거나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고 자기 혐의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자꾸 비껴가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그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는 골프 모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병우 저 수석 쪽에 어떤 요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골프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어떤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최순실 씨가 바라고 있는 바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우병우 수석하고 통합니까? 우병우 장모까지 통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은 이 골프 모임이 이전에 이미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알았었다고 하면은 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고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는데 오히려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최순실 씨가 역할을 했다고 추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이진곤 위원장의 윤리위원회가 박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 속에서 윤리위의 선택에 주목이 가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게 될지 저희가 속보가 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새누리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친박 의원들은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요.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비박 의원들 하나하나 짚으면서 과거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 다시 한번 생각해보란 투였습니다. 오늘 친박 의원 발언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공격받았을 법한 이 의원의 과거 발언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동영상을 전체 모으겠습니다. 누가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까? 어떤 분은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의 사건,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면서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의 일을 전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박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네.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네. 확실한 분이고 네.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과 3년 반 전의 일인데 말이죠. 이렇게 먼 옛날처럼 들릴 수가 있나요? 서로가 부역자라고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 말이죠. 개인도 이혼하기 직전에 네.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과거에 네. 뭐 있었던 일 다 끄집어내서 네. 공격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네. 사실상 뭐 새누리당이야 지금 가치는 친박 비박의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동안에도 뭐 한 지붕 두 가족 신세했고 네. 뭐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가치 뭐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른 상황에서 분당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조원진 저분이 지금 최고위원이죠. 네. 저분은 지난 총선 때 본인이 스스로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대구에서 이런 총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고 또 총선 패배의 한 큰 뭐 원인이 됐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분이 저렇게 공격의 선봉에 나선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조원진 최고가 얘기하는 분들은 뭐 네. 직접적으로 지명은 안 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나 또 유승민 의원 비서실장을 네. 지내신 분이죠.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짜증이 나고 네. 빨리 새누리당은 당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그런 수명은 다한 거 아닌가. 지금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뭐라 할까요? 친위대?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전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헤어지려면 빨리 헤어지고 또 당을 전면적으로 뭐 지금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런 식의 어떤 해법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그동안 따뜻한 밥만 먹었기 때문에 이 찬밥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네. 안 나가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새누리당 해체는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이라도 얻어낸다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걸 좀 분석해 보면요. 지금 친박들의 전선이 좀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보면 자 대통령 후보 주자들이 뭐 10%가 안 된다는 얘기할 때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저 김무성 의원 좀 빼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네. 그랬는데 지금 조원진 최고위원이 이정현 대표와 같은 친박끼리 만약 의논을 했다면 이제 그 전선을 갖다 확대해서 김무성 의원 보고는 당신은 대표할 때 어떻게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 또 유승민 의원은 더 아프게 이야기한 거죠.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당신 비서실장했는데 최순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는 부역자처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논리대로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던 모든 새누리당 당원과 국회의원과 이런 분들은 다 똑같은 죄를 진 겁니다. 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상품이라고 국민들한테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보니까 잘못해서 지금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원진 의원은 대구 자기 지역구에 가서 한번 유권자를 만나 봤는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요. 지금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무서워서 못 간다는 분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네. 그렇겠습니까? 국민을 보고 달려가야지. 지금 자꾸만 대통령만 보고 편만 가릅니까? 저는 조원진 최고위원의 이 말은 이렇게 만약에 정치한다면요. 새누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무성 전 대표까지 겨냥하셨다고 하니 지난 18대 총선 2005년에 한나라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차 한 잔 마신 적 없었던 김 전 대표를 사무총장에 깜짝 발탁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본인 김무성 전 대표는 자신이 친박의 원조라고 자처했었습니다.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밑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개혁적 사고로 밤잠을 자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친박의 원조는 접니다. 제가 친박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박으로 분류하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박이라고 생각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원조 친박 유승민 당시 대표 비서실장 전역 대변인과 함께 인해장막이라 불릴 정도로 지금거리에서 보좌했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직후에 네. 친일 부역자 논쟁이 일어났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서로 누가 더 부역을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원진 의원이 얘기한 게 뭐 일면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공동의 책임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섞고 대지할 뭐 그런 거는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같이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던 입장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친박의 행태처럼 지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모든 당의 그 의원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반성하고 뭔가 좀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박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중에 가서 부역자가 진짜 부역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기가 오물이 묻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오물을 던지면 안 되죠. 똑같이 오물을 묻은 사람이 되니까. 네. 참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입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셔도 물론 뭐 참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때 상황을 봐야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고의 상품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사실은 51.6%의 득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또 검증해내지 못한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조원진 최고위원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비박들이 이걸 왜 못 밝혀냈냐, 이거 왜 이야기했냐라고 하지만 그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마찬가지로 해서 정말 진박하면서 헌법 위에 의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떳떳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장을 지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은 좀 윤리의식이 없는 분들 아닌가, 반성이라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친박계 내부에서 조금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홍문종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쪽 입장인 것 같고, 문제는 이장호 지금 조원진 이런 분들은 이제 무슨 소리냐, 비대위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갔고, 친박도 스스로 좀 책임 문제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참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바닥을 볼 것인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요. 지금 말 그대로 갖다 꽂혔다고 여겨지는 소위 진박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친박들의 작전 회의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나왔었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요. 오늘 비공개 주류축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의 오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요. 임기를 채우시기보다는 어쨌든 시점은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맞을까요? 아니 뭐 명예퇴진을 건의하는 것은 좋아요. 뭐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뭐 여러 면에서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제 뭐 원로들 그 모임에서 나온 대로 조기에 이렇게 네. 퇴진하는 것은 옳은 얘기인데 그 명예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특검이 시작되면은 대통령이 누가 특정인이 사법 처리를 면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뭐 이렇게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데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대통령이 돼서 어떤 특사 같은 거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 특사도 이왕 그 사법 절차에 들어가면은 일정 그 형량이 정해지고 뭐 얼마 기간이 지나야 그 특사가 되는 것이지 바로 해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요. 대통령이 그때 닉슨 대통령이 탄핵에 들어가면서 물러나니까 바로 사면을 시켜줬는데 우리는 법처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친박 핵심들도 지금 이미 어떤 그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하야를 좀 조기해서 그나마 현재 살아있는 자기들이라도 패족을 면하고 그런데 좀 일조를 하면서 겹불을 좀 째보자. 말하자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명예퇴진을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퇴진은 가능한데 명예는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동에는요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박 대통령 앞으로 국정 혼란이 예상되는데 식물 대통령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뭐냐면 어제의 그 박관영 전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 원로들과 전 국회의장단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로드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하고 그다음 내년 4월 달에 하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치르자라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이죠. 이제 그걸 건의했는데 아마 친박들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당하는 것과 하야하는 건 좀 다른 의미거든요. 탄핵이라는 건 정말 회사에서 파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야는 어쨌거나 스스로 사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도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한편으로 이제 명예퇴진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금이나 그래도 좀 낫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탄핵이라는 국면을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 내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시위라는 게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여권 내부에서 뭔가 반격에 만들 수 있는 카드, 즉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체제 재편이나 이게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 즉 내년 1월 달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온다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어떤 정계 개편의 어떤 흐름 속에서 친박들은 좀 살자 그래도 이런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친박 핵심 중진들이고 근데 이 문제를 여전히 이제 이정현 대표와 그다음에 조원진, 이장우 이런 강성 친박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친박의 전체 의견을 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 편에서 볼 때는요, 저게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누구에게 친박 핵심 중진한테 저런 권리를 줬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명예로운 퇴진은 이제 없습니다. 퇴진이 있을 뿐이고요. 언제 퇴진하느냐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퇴진한다면 이건 국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박 중진들로부터 나올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하나는 조원진 최고위원이 뭘 요구했냐면 영상 자료를 이제 모집하겠다고 했습니까? 새누리당으로부터 뭐냐면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 MBN 정말 제작진이 잘 찾네요. 지금 저 아까 우리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의 저 말들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듣는 거지만 재밌기는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 사실 놀랍습니다. 언론들 예. 만평을 보면은요. 이 정치 무상이죠. 그렇죠. 일명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 하에 나왔던 만평이었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30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개헌 뒤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달라졌었는데 오늘은 박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하고 4월로 시간을 못 박아 하야하더라도 반드시 덧붙일 게 있다. 그렇죠. 사법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식으로 논리는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개혁을 이야기하고 지금 국민의 뜻에 섰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요. 국민의 눈에서 보면 당신도 입 닫고 있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저 문제입니다. 어제 원로들이나 뭐 전직 총리, 국회의장이나 이분들의 건의도 대통령이 저는 받아들일지 의문스러운 게 첫째 저걸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요. 구속사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요, 인신구속을 당한다는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하야라는 이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친박 핵심 중진들이 건의하는 것은 본인들 자유겠으나 저것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지 국민들의 뜻을 얼만큼 반영했느냐. 저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비판받을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저는 시각을 조금만 좀 틀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은진 의원의 얘기를 저는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제발 우리만 버리지 말아줘. 이런 얘기로 들려요. 국민들에게요? 네, 국민들이나 새누리당 비박계든 아니면 새누리당 본인들 강성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너 우리 버리면은 같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말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혔고요. 또 하나는 오늘 친박계 핵심 중진이 모여서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원로 모임에서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박계에서 원로 모임에다가 거꾸로 우리가 뒤로 뭔가 빠질 수 있는,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원로 모임에, 국가 원로 모임에 있는 참석자들의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 고문단하고 거의 다 대부분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계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뭔가 이선으로 뭔가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박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5차 촛불 집회 열기까지 보고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제가 볼 때 원로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런저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 친박계 일부 의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촛불 집회 당시 사우나에 계셨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철호 의원은 탄핵 대신 개헌 추진 이러고 있으면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 어쩜 이렇게 피해야 할 말만 행동만 골라서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좀 본인들 스스로 느끼지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민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물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우나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를 한 걸 올리면서 이분들이 진짜 애국 시민들이다라고 올리고 있고 자기가 갔던 단골 식당에 자기만을 위한 숟가락 그래서 김진태 의원 숟가락을 그걸 찍어 보내면서 역시 나를 지지하는 분이 있다라고 이제 올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네티즌들이 그 식당 찾느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식당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난리 나고 있고 또 이제 이철우 의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제 모 방송에서 옛날 4월 16일 날 작년이니까 4월 16일 날 그 세월호가 침몰을 하는 날 그날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NG 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실수해서 이제 NG를 안 썼던 화면인데 거기에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면서 이제 물론 실수했기 때문에 조금 어쩌서 웃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 상황들을 보면 참 대통령도 지금 그날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심각성을 그렇게 못 느낀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느꼈으면 저렇게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은 쓰지 말라는 것들을 얼른 썼다라고 해서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의 정말 청와대의 중요한 참모라면 정말 학생들이 그렇게 숨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저렇게 그냥 헛웃음이라도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드는데 본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있지만은 역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이제 대전 이 전국을 돌고 계십니다. 대통령을 향해서요.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국민들을 덜 고생시키는 것이라고 갈수록 발언이 세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대선을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퇴진, 탄핵에 전념하면서 정치권이 촛불 민심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으로 쫓겨나느니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을 덜 고생시키는 길이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종횡무진으로 여러 다연발포를 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맞는 말도 저는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보는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처음에 좀 점잖게 시작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좀 초조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님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뭐 1등을 하고는 있으나 좀 고착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개 경우 선거 1년 전 이쯤 겨울이 오면요. 한 30%, 40% 올라오는 주자들이 나타나는 법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사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그렇다 보면 점점 본인의 말이 세지고요. 또 더불어서 친문 의원들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 게 문재인 전 대표도 이렇게 세게 나가지만 추미애 대표 같은 의원들은 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또 말실수는 하지만 2천억 원을 들여서 뭐 미용을 했다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뭐 TV 드라마를 보면서 쿨쿨 주무시고 있다는 등 굉장히 좀 저속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와 이걸 분리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마음속에는 대통령 선거와 이 탄핵이 같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욕심을 보이는 분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까지 이제 반기문 총장 측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요. 이게 심상치 않게 문재인을 빼고 한번 대권을 도모해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반기문 총장이 1월 달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조금 뭐 남은 상황인데 네. 과연 돌아와서 이 대권 경쟁에 뛰어들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저분이 그동안 워낙 닦여진 길 위에서 1등을 해오신 분인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네. 이런 어수선한 정치판에 과연 뛰어들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진영이 일패도지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현재 새누리당의 구조와 인력을 가지고는 새로운 보수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은 아마 반기문 총장을 앞세워서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활로를 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죠. 그분도 뭐 문재인 대표 패권 세력과는 절연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김종인 대표로서도 제3지대 또는 뭐 제4지대든 중간지대든 그 형식이 어디가 됐든 김종인 대표 말로는 비패권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 뭔가 반기문 유엔 총장이 돌아오면은 네.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그 중간지대에서 개헌을 매개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 보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탄핵 이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충청 모임 반기문 전 대표와 관련된 충청 모임에 가서 뭔가 좀 운을 떼어보는 네. 좀 뭔가 응수타진을 해보는 그런 그 모임이라고 그런 네. 참석이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기문 지지 산악회도 출범한다고 하고요. YS 산악회가 연상이 됩니다만 귀국을 앞두고 외곽 조직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기문 총장도 굳이 부인하는 눈치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는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이제 가장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검증 단계를 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유리한 국면이 좀 형성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이제 우리가 1987년도 60항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 세력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모든 걸 다 내어줬지 않습니까? 다 그때 6.29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은 분열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나가도 된다. 그 3자 필승론, 뭐 4자 필승론 나오면서 우리는 단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위기다. 해서 정말 노태우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죠. 자,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일단 어쨌거나 여권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정말 지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보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온다라면 그런 흠들이 좀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야권은 말이죠. 이제는 이제 정말 그렇게 촛불 민심도 보고 했으니까 우리 뭐 안철수, 문재인 다 나가도 이긴다. 이렇게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거의 뭐 대통령이 된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였던 모습이 좀 보여지는 듯한 느낌인데 오히려 국면 자체가요. 이렇게 간다 보면 야권한테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만하게 뭐 개헌 안 된다, 뭐 등등 이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오히려 네. 국민들이 지지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권도 지금 국면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네. 이 반기문 측하고 이렇게 만난다거나 이런 이제 접촉면을 좀 더 넓혀가는 작업은 좀 제3지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종의 목욕탕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이쪽으로 오고 야권에서도 비문 계열이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묻었던 때도 한번 같이 씻고 친밀하게 뭔가를 좀 새롭게 거듭나는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강고한 여당이 버티고 있었고 반기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지가 뭐 추락하고 친박이 네. 몰락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 쭉쭉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남아있는 어떤 집결돼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밖에 사실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쪽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닉슨 대통령 당시에도 소속 공화당 의원이 하야 포함한 명예로운 퇴진을 요청한 바가 있었었는데 청와대는 잠시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친박 중진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시기는 정하진 않지만 내려오실 것을 건의한다라고 할 때 청와대 반응이 어떨까요?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기사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도 지금 조기 퇴진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친박이나 핵심 참모들 중에서도 대통령한테 이제 촛불 민심을 권하는 단까지 왔다는 건데요. 저는 우리 김평록 의원님에 동의하면서 또 하나 반기문의 선택도 좀 중요한 게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그러면 새누리당에 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완전히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해서 쭉 변하는 걸 원하는데 저는 그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의 누군가 또는 저는 김종인 카드는요. 대단히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김종인 카드와 안철수 이런 분이 합쳐가지고 안철수 만약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갖다가 후보로 낸다고 칩시다. 제가 볼 때 이 카드가 가장 유력할 수가 있는 게 지금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보다는 어쩌면 비정치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정현 의원 말씀처럼 반기문 총장의 경우는 이 검증 기간이 짧을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치 스케줄이 간다 그러면 반기문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선거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가 될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청은 있거든요. 보수청. 정가에서는 일정 거처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제히 반기문 앞으로 헤쳐 모인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촛불 집회 사정 잘한다. 내년 1월에 귀국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시면은 이 새누리당하고는 아마 거의 접촉을 안 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체제를 형성하려고 볼 텐데 결국 탄핵 이후의 전국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김종인 대표도 지금 전 대표도 그런 점에서 지금 한 수를 놓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저는 탄핵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특검은 특검대로 검찰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개헌론을 고려를 해서 개헌파와 호헌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사실은 지금 호헌파는 문재인 전 대표 외에는 대부분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지금 개헌을 해서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뭔가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의 실패는 계속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고리로 해서 크게 새로운 어떤 정치권의 빅뱅 내지는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보류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일제히 전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현우 법무장관이 사의 표명한 이후에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법무장관의 사의는 결국 수락하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다만 민정수석의 사표,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특검도 남아있고 또 검찰 수사를 포함해서 여러 대비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나서 사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의 사의를 번복한 모양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보류라는 말을 썼어요. 네. 반려가 아닙니다. 네. 이 용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그렇죠. 이게 건가요? 뭐냐면 설득이요? 지금 최재경 수석의 지금 자기네 어떤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보류시킨 겁니다. 네. 반려를 했다라면 최재경 수석도 그럼 계속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표를 처리하는 것인데 네, 네. 보류라는 것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표는 사인은 어떤 의사는 있고 네, 대통령이 네. 수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네,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최재경 수석도 본인의 의사를 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공직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또 네. 일은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대해서는 현재 사의 표명 자체는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마 어차피 김현웅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그런 뭐 이런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은 최재경 수석의 보류라는 의미는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브리핑에서 사표를 보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없었습니다. 저런 용어는 저런 없습니다. 말은 네. 술이냐 예. 아니면 철회냐 그 반려냐 저거는 둘 중에 하나였죠.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가 지금 둑이 조금씩 무너지는 증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 민정수석 사표도 보류했지만 장관의 사표를 수료했다는 게 뭡니까? 일주일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네.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말렸는데도 결국 수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장관 중에는 앞으로 항명할 분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일부 갈등이 좀 노출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화 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강요들 조사도 이제는 반기를 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최재경 수석은 지금 탄핵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마 탄핵 국면까지는 좀 일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최재경 수석도 사실은 이제 좀 마음은 좀 떠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보류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는 보면 일단 당면한 이 탄핵 국면까지는 일단 본인이 일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아마 본인이 어떤 거취를 좀 결정하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보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수석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아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사표를 나올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탄핵 국면까지는 일단 청와대 내에서 보좌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됐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신의 9일날 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뭐 청와대 수석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그때 이제 직무 대행을 보좌는 할 수 있지만 뭐 청와대 수석하던 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뭐 직무 대행 보좌하는 경우는 그렇게 네. 많지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소속했던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해야 되는 그 안에 속칭 낑겨 있는 상황에서는 내적인 고통과 고충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검찰에서 나름 뭐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고 인정받고 또 내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인정받던 네. 소수통 출신 검사였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굉장히 이제 신세가 초라해지게 된 거죠. 후배 검사들이 결국은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왜소해질 수밖에 없었고 양쪽에 낀 네. 샌드위치처럼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지 또 역할도 마땅히 이제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류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걸 보면서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드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조금만 더 존재해달라고 얘기하는 애초롭게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필요하죠. 일을 한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민정수석이 지금 본인은 마음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제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 내 방탄 역할 좀 해주십시오. 일 좀 해주십시오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유영아 변호인의 글을 읽어보면요. 최재경 민정수석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의 글은 굉장히 오만하고 국민을 열받게 하는 글이었는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짧고 간결하고 심플한 메시지만 조용히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유영아 변호인의 글도요. 최재경 수석이 이번에는 역할 좀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어떤 조건부를 내세워서 그냥 잡은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어쨌든 최재경 수석이 언젠가는 떠야겠지만 유영아 변호인에 대한 견제는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유영아 변호인의 입장 발표, 검찰 수사,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긴급한 국정을 수습해야 하고 또 본인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챙겨야 될 게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앞으로 유영아 변호인하고요. 최재경 수석하고
계속 평행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그 최재경 수석이 1차, 2차에 걸친 그 유영하 대변인의 발표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전에 몰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상당히 그 본인 특수통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에 저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그걸 저렇게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본인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로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즉 내가 민정수석이 됐는데 제대로 보좌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다. 와서 보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한테 더 이상 제가 보좌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사표를 썼고 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다시 붙잡았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독자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영하 대변인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저는 입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래도 이 2차 두 번째 어떤 아주 이 읽는 저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조금 민정수석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유영하 변호인의 좀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뭐 사실은 이 형사 사건은 최재경 수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법률적인 이 자문 부분은 최재경 수석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유영하 변호인의 좀 역할 자체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 네. 사실 그동안 좀 입장 자체를 너무 좀 거칠게 발표를 했고 내용 자체도 보면 사실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측면들이 많아요. 법조인들도 사실 어떻게 저런 입장들을 내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조금의 어떤 내부적인 조정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속보에 따르면 대통령 하든. 처벌하라고요. 50대 남성이 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 단안은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최재경 수석의 네. 사표를 보류를 했던 뭐 유영하고 어떤 관계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공적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고 네.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사실상 기능이 마비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그렇게 어떤 분이 그 청와대 앞에서 뭐 이렇게 불신을 과격시를 시도했죠. 네. 이렇게 한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처럼 무응답으로 그리고 버티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간다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평화 시위가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누구를 보류하고 사표하는 것 그건 지금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나와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 지금도 남아있는 그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대통령도 지금 아무리 청와대 그 철책선 안에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촛불 민심에 그런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150만의 촛불이 모였습니다만 단 한 명의 이건도 있지 않았었는데요. 방금 전에 시도됐다는 분신 시도의 경우에는 어쨌든 불을 붙이기 전에 경찰이 다행히 인신을 같이 경찰서로 연행을 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짧게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요. 저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선의를 기대하기보다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좀 탄핵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저렇게 고생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정치권이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어수선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뉴스 앤 이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